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승종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그 책자에 역사학자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 본업은 역사입니다. 본업은 역사이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가면 서강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했고요. 또 독일에서는 튜빙겐 대학교에서 제가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훔 대학교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누가 그래요? 우리 백승종 교수님은 수박이다. 수박을 요즘은 나쁜 뜻으로 많이 쓰던데요. 저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유럽화가 다 돼 있어. 그렇게 한국에서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은 아니야. 말은 서양말을 하시지만 속은 아주 동양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른바 사서, 삼경은 그만두고 사서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관 속에는 이미 그런 육아의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동양이냐 서양이냐 하는 모습은 즉 동양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 고전적인 것, 서양적인 것은 서구적인 것, 현대적인 것 그렇게 봤을 적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한국적이면서도 우리는 대단히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 또는 서구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서양적이기만 하지 동양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동양의 전통에 익숙하면서도 서구적인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우리의 고대의 그죠? 과거의 사유 체계 속으로 한편으로는 안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깊이 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중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중용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령 이제 제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 4차례 강의를, 중용에 관한 강의를 분이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하게 되면은 중용이라고는 책이 지난 50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좀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용에는 오늘날 우리가 쓸만한 구절이 무엇이 하는 것도 조금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그런 중용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 책은 무엇이었지? 이 책에는 본래 무엇이 담겨 있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뭐 사셔도 좋고 빌려보셔도 좋은데 제가 아직 검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여러 도서관에도 이 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1919년에 쓴 책인데 제목이 그렇거든요.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 그래서 이 책은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좋은 책이 나오면은 시민들과 책을 나누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 도서라고 하는 것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우수 교양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종 우수 교양 도서가 되면은 사실상 전국에 있는 뭐 한 1000개 정도의 도서관에 국가에서 그냥 줍니다. 그래서 아마 구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죠? 그래요. 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좀 되는데요. 엊그저께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에 있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책 하면서 제 이름을 딱 저자 이름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이 64권이 있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중에 한 권이지만 저에게는 64분의 1로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할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제 삶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중용을,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중용을 제가 배운 것은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상당수가 그러하듯이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글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는데 어렸을 때는 읽고 한문을 읽고 해석은 해도 그 깊은 뜻을 알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뜻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용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중용을 지켜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죠? 나는 중용의 길을 가겠다. 즉,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위로도 아래로도 쏠리지 않는 길을 가겠다. 그런 말들을 가끔 하기도 하고 중용지도를 취하라는 충고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참 두 글자의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중간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라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밖으로도 쓰러지지 않고 안으로도 쏠리지 않는 그야말로 비유를 하면은 자갈길을 달리는 시속 60km로 달리는 트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럭 뒷칸에서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 차는 이렇게 뛰고 있죠. 그런데 중심을 잡고 가만히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에 휩쓸립니다. 어떤 의미로든. 변화는 항상 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도 외부에 매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안으로 숨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중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어느 한순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용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 중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을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웃집 친절한 어머니처럼 티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용의 삶을 제가 아는 한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잘 실천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퇴계 이황 선생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죠? 그 퇴계 선생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수련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잘난 척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가만히 사실 적에는 고을에 관청의 하인들이 퇴계 선생을 봤을 때도 저분이 저렇게 우리나라 제1의 학자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몰라볼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동네 이웃 아저씨 대하듯이 아전들이 그렇게 뭘 모르고 퇴계 선생에게 말을 걸었다. 그럴 정도였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막 그 칼처럼 날카롭고 그런 것이 아니고 속은 그렇게 공부가 잘 됐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인자하고 평범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중용이었다. 그리고 그걸 문자로서만이 아니고 실천으로서 한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주로 하려고 해요. 요점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용 그 자체를 공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큰 흐름은 역사를 쫓아가면서 중용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중용이라는 책이 언제 들어왔겠어요? 삼국시대에 들어왔겠어요? 통일신라 때 들어왔겠어요?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죠. 우리나라에 중용이라는 책이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말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그 이전에는 얘기에 들어있는, 얘기라는 책이 있죠. 얘기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한 편의 글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속에 있는 n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중용을 딱 떼가지고 독립된 책으로 만들고 이것이 훌륭한 책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성리학자들이었어요. 그 성리학자들은 송나라 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죠. 그러니까 고려 한 중기쯤에나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용이 된 것은 14세기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향, 그 영주에 가면은 그 안 선생을 기념하는 풍기에 가면은 서원이 있잖아요.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안향과 백이정이 성리학을 전했다. 저도 백승정입니다. 예, 할아버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리학을 원나라 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14세기에 한국에 들어왔고 중용을 14세기에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 중용을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것은 15세기에 들어가서입니다. 15세기에. 15세기부터 중용은 선비는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요점에서는 바로 그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 초까지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15세기 말쯤 되면, 15세기 후반쯤이 되면 중용이라고 하는 얇은 책은 이 책은
법 위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읽어야 하는 고전 정도가 아니라 현행 법에 우선하는 고전이 돼요. 그게 이제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15세기 후반, 16세기 초가 되면은 이제 중용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인파 있죠. 살인파 하면은 영남 살인파를 여러분 떠올리지 않으세요? 그죠? 가령 우리가 지금 금오산 아래에 있습니다만 길재 선생에서부터 비롯된 훌륭한 학파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김숙자, 김종직 이렇게 내려가는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그분들이 중용에 딱 주목해가지고 중용을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도구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중용은 법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쯤 되면은 누구나가 다 중용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폭군이라고 하는 연산군 같은 사람도 사화를 일으킬 때조차 중용을 통해서 자기가 사화 일으킨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중용은 모두의 중용이 되는 것이죠. 중용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극소수 아주 선진적인 선비들만 아는 책이었는데 그것이 그 시점에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살인파의 중요한 교과서가 되고 결국 16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모두의 책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중용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번역된 것인데 이렇게 말하죠. 군자의 도는, 그러니까 중용에서도 군자의 도를 얘기하잖아요. 군자의 도는 담백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간소하면서도 빛이 번쩍번쩍 나고 따뜻하면서도 이치에 맞다. 그죠,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우리 한국 사람들 취향이 다 그래요. 담백한데 질리지 않아. 그래야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어. 꾸미지 않았지만 멋져. 그걸 우리는 진정한 멋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렇지만 지나치지가 않아.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이해심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부당한 일을 부탁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아. 저기에는 어떤 금도가 있어.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제 군자인 거겠죠. 여러분도 그런 친구 좋아하죠? 담백하지만 질리지 않고 간소하지만 뭔가 훌륭하고 따뜻하면서도 사리에 맞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은 이건 아마 사실상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다 이런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용은 지금부터 2000년도 전에 약 2400년 전에 완성된 텍스트이지만은 중용의 원래 골간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중용의 함의는 사실상 영구하다. 그러니까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전인 거죠. 자, 이제 중용이 실제 정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1451년의 일이었어요. 1451년에 앞에 적은 것처럼 사헌부가 그 당시 왕이 문종이거든요. 문종에게 주문을 합니다. 임금님, 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임금님답게.
그런데 임금님답게 독자적으로 행사하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그 근거를 중용에서 찾습니다. 중용에서. 그러니까 중용의 제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9장에 보면 나라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다스리기도 어렵죠, 여러분. 관직을 사양하기도, 복록은 녹봉입니다. 녹봉을 사양하기도 어렵다. 날선 칼날을 밟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중용에 나아가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려운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문종 임금님은 초상화가 없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문종 임금은 세종 임금님의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는 잘했지만 제가 실록을 쫙 읽어보니까 문종 임금은 성격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세종 임금님도 이 문종 임금을 자기 아들이지만 왕으로 만들었지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종은 무지무지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고 아주 우유부단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신하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 우유부단함을 문제 삼은 거였어요. 그 당시 이제 경상도에 어느 고을에 원님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그래 누구를 이제 그리 보낼까 왕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신 중에 어떤 사람이 김아무개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문종 임금이 그래 김아무개를 경상도 아무아무 고을에 원님으로 보내놓으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대신이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그 김아무개는 적격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문종 임금이 그래 어제 김아무개는 취소하고 오늘 다시 바꿔서 이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른 대신이 2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도 사실은 적격이 아니고 진짜는 박아무개가 진짜 적합합니다라고 하니까 문종 임금이 또 말을 바꿔가지고 박아무개로 그럼 보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간이 뿔이 난 거죠. 도대체 우리 임금님은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판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맨날 이 사람이 하자면 하고 저 사람이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기도 하고 둘 다 타기도 하고 한 사람이 타기도 하고 나중에는 떠매고 가다가 물속에 빠뜨린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문종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관들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판단을 강단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중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중용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조선의 왕들 중에서 중용을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태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태종 하면은 여러분은 그 고집, 그 카리스마, 칼을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종은 고려시대의 문과 급제자입니다. 태종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태종은 정몽주나 정도전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경연에서 임금님을 위한 세미나죠. 특별 세미나에서 우리 중용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중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뭐 이런 작은 지식도 들어두면은 괜찮아요. 내일 저 동료들 만나서 한번 퀴즈로 하셔도 좋고요. 신하들에게 중용을 직접 가르친 왕도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중용을 가르친 조선의 왕.
누굴까요? 그는 세조였습니다. 세종이 아니고 세조. 여러분은 세조라고 하면은 뭐 불교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도 좀 깡패 비슷한데 공부를 뭐 했을까? 동생들이 공부 잘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세조가 사실은 공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팔방미인 중에 팔방미인이 세조였거든요. 이제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라서 많은 비판을 받기는 하죠. 그리고 그 비판에는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용을 정말 좋아하고 중용을 자기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직접 중용을 가르치기도 했다. 세조가. 그것도 아무 신하가 아니고 문과에 급제한 엘리트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요점이잖아요. 중용은 법 위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용은 법 위에 있었다. 어떤 법 위에 있었냐면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한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는 말하자면 조선 왕실의 사당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대수가 늘어날수록 종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왕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종묘는 종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의 어떤 역대의 종묘보다도 우리 종묘가 가장 규모가 그럴듯합니다. 가장 멋지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유교적 이론에 따라서 설계된 종묘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태종 이방원도 고인이 돼가지고 드디어 사당의 한 칸을 차지하셨는데 그런데 이 태종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어요. 겸손한 분이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의 위패를 모실 사당을 종묘 안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규모를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겸손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제도는 본래 이보다 좀 크게 만들지만 내가 하기에 뭐가 있냐? 너희들 괴롭힌 거 왜?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사당의 규모는 아주 최소한으로 해라. 그래서 세종은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윗대 선대의 사당 규모보다 훨씬 줄여서 태종의 묘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종 때가 되면 신하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안 됩니다. 태종의 묘실을 키워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을 보위하던 옛날 늙은 대신들이 이거는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한 세종 임금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거니까 이건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데 젊은 신하들은 중용을 들고 나오죠. 중용을 들고 나와서 중용에 보면 중용의 주석에 보면 제왕의 사당은 규모가 이러이러하다. 가로 몇, 세로 몇 규정이 있다. 그런데 태종과 같이 중요한 임금님을 본인이 겸양하는 마음에서 공손한 조상을 우러르는 마음에서 자기가 그렇게 축소해서 하려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그 명을 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중용이 법 위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거기 중용과 맞지 않잖아요. 중용은 평범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하. 맞지 않는 그것은 이제 선생님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중용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또 있는 거잖아요. 그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이 사실은 중용의 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은 아주 현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을 하시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는 거하고 현대인이 법을 이해하는데 이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용이 법위에 군임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해가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지금은 제 강의 시간이니까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촬영 중이어서 네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용이 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법을 말하는데, 그런 법 위에서 고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단종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어디입니까? 예,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단종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슬픈 전설도 있고 또 단종의 시신을 끝까지 잘 지켰다고 하는 어몽도라고 하는 이제 호장의 전설이 전해오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단종이 다시 복유가 되면서 단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노산군 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이제 추증을 해가지고 단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용은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전으로서의 자리를 얻게 되는데요. 중용 공부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왕이 바로 성종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종 임금님은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왕들은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경연을 하는데 성종이 제위에 있던 동안에 20여 년 동안에 중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4번 이상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물론 돌아가면서 하지만 이렇게 3번, 4번씩 되풀이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용을 중시했다고 알 수 있는데요. 성종 때에 중용을 깊이 이해하고 잘 해석해주는 학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세종이 기른 학자예요. 그러니까 세종 임금은 다른 점에서도 훌륭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원은 경전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를 본격적으로 키운 것이 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이전에는 유교의 경전을 전공한 학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여러분이 변계량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변계량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태종이 왕일 적에 제안을 해요.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경전을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누군가는 전공을 해야 됩니다. 누구는 논어를 잘하고 누구는 맹자를 잘하고 모든 경전을 다 달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태종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세종 때가 되면서 왕은 변계량의 그 주장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뛰어난 젊은 학자들을 뽑아서 그 권채라든가 남수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사가독서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사가란 말은 휴가를 준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은 안식년인 거죠. 일체의 공무에서 해방을 시키고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줘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학자들 많이 길러내서 그 학자들이 이제 성종 때쯤 되면은 조정에 가득했죠. 그래서 이제 왕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늦게까지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둘째 줄에도 보이지만
이 성종이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유진에게서 중용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참 인상적으로 잘 배웠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분은 가령 이제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성종 임금은 유진이라고 하는 학자 설명을 들었을 적에 이해가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도 다시 불러가지고 그때 그 좋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유진은 중용집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용은 책 이름이고 집석은 뭐겠습니까? 주석을 모은 책이다 그 말이죠. 중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주석이 나왔기 때문에 뭐 A는 B다, B는 C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설이 이 경우에는 타당하고 저 경우에는 좀 의심스럽고 이걸 모아놓은 책이 중용집석입니다. 그런 중용집석을 토대로 하면서 유진은 말하자면 이단에 대한 공격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당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성리학과 다른 학문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불교나 도교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세지는 건데 윤회설을 비판해요. 그런데 이 윤회설 하면 우리는 보통 불교 윤회설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기록에 보면은 그 윤회설이 노자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유진 같은 이는 불교는 물론이고 도교까지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매력이 있는 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종 하면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인상이 없었어요. 뭐 태종, 세종, 우리가 다 아는데 세조 분명한 개성이 있는데 성종 뭐지? 성종에 대해서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 시절에 문물이 완비된 것 위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첫째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두 번째로 아주 꼼꼼해요. 아주 꼼꼼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도 치밀하게 따져요. 그런데 그가 치밀하게 따지는 작은 문제라는 것이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그런 이론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데 성종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매우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 성종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중용 파티를 벌이기도 하다고요. 중용 파티. 중용 파티가 뭐냐면 파티라고 하는 말은 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향연이라는 의미에서 학문의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1482년 성종 13년 11월 15일만 하더라도 왕이 대신은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한 신하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원로들이죠. 원로들과 젊은 시강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연에 들어오는 젊은 신진학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언변이 날카롭고 생각이 깊은 문장을 잘 쓰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5대5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홍흥, 노사신, 이극배, 서거정, 허종, 이파 6인의 6명 나이가 좀 지긋한 학자들 6명하고 젊은 학자들 5명을 조로 나눠 가지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적절한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뤄진 중요한 개념들이 중용에 나오는 성리학의 성이라고 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성의 개념, 그 다음에 누구나가 편하게 쓴 말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도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교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르침 하면 쉽지만 도대체 어떤 것이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가르침이 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죠. 근본 개념에 관해서 날이 저문 뒤에야 모임이 끝났다. 그러니까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날이 저문 뒤에 몇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이런 토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보시면 그림에 이게 이제 경연도를 우리가 그려본 거죠. 경연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임금님이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은 임금님에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뜻을 풀이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앞에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좌우로 나누어서 서가지고 또는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록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아까 제가 중용 파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집담회의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담회. 집단적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런 모임을 왕은 매우 즐겼습니다. 그래서 성종 17년 11월 12일에도 보면 창덕궁 선정전에서 훌륭한 음식과 좋은 술을 제공하면서 20명의 신하들을 모아서 그 20명의 신하들은 이름은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시나요? 여기서 김종직은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우리 구미뿐이니까 김종직 아시죠? 성종 때 말하자면 떠오르는 별이었죠. 김종직. 그 김종직을 포함해서 20명의 학자들을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묻고 대답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뭐랄까 중용의 한 부분만을 공부한 게 아니고 그날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중용의 맨 첫 줄에서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를 논점을 정리해 가면서 토론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론에 곁들여 가지고 중국의 역사를 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에 부합되는 중국의 왕은 누가 있었을까? 과연 그가 훌륭한 왕이었나? 아니면 어떤 점에서 부족했나? 또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좀 부족한 왕은 정말 그렇게 부족하기만 했을까? 등등 그런 입체적인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가 중요한 까닭이 뭐겠어요? 그 논의가 중요한 것은 임금님이 즉 성종이 이와 같은 중용에 관한 총체적인 논의와 그 역사 속에서 중국 왕들의 잘잘못을 따져봄으로써 자신이 나아갈 길을 뚜렷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하고 있는 선비들을 비롯해서 조선의 선비들의 출처라고 하죠. 출처. 출이라는 말은 벼슬을 하러 나가는 것을 출이라고 하고 처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있는 걸 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길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벼슬을 버리고 금오산 밑에 숨으셨으니까 처를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가고 물러설 때 물러서는 거를 잘 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후학을 길러서 영남의 사림들이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출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흉상입니다. 부산대학교에 가면은 전필제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부산대학교에서 김종직 선생을 이렇게 모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아버지인 김숙자 선생이 여기 그 당시에는 선산이죠. 구미 선산, 선산뿐이지만은 그분에게 일생에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김숙자 선생이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숙자 선생의 해명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종 임금님이 그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숙자 선생이 벼슬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높은 벼슬, 더 중요한 벼슬을 갈 수도 있었는데 신상털기에 걸려가지고 신상털기 아시죠, 여러분? 신상털기에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김숙자 선생이 선산에 원래 선산 사람이죠. 선산 김씨잖아요. 선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김종직 선생은 밀양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죠. 밀양. 부산에 밀양에 가깝잖아요. 오늘날 김종직 선생을 기념하는 전필제 연구소는 부산대학에 있더라. 그러나 이제 그것과는 무관하게 길제부터 내려오는 김종직으로 이어지는 그 항맥이 영남의 사림파의 중심 항맥일 뿐만 아니라 조선 성리학계의 가장 뚜렷한 항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김 선생의 제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는 제자 그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 선생이 나중에 부관 잠시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 때문에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김 선생을 비롯한 당대의 석학들을 모아놓고 성종은 밤이 깊도록 중용에 관해서 첫 구절에서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를 다 일일이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죠? 중용이 그만큼 각광을 받았다. 중용이 조선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 거기에 걸린 기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150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뭐 논어나 맹자는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책이잖아요. 그러나 중용은 늦게 소개되었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차 시간이 밤 늦게는 잘 없더라고요. 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집에 갈 수 있는 기차를 알아보니까 그 김천 구미역에서 9시 28분에 출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용에서 말하는 성, 도,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는 것인데요.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명을 일컬어서 성이라 하고 솔성을 도라 하며 수도를 교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이라고 하는 것, 즉 하늘이 명한 바, 하늘의 뜻, 이것이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하늘이 명한 것이 뭐냐?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한이었겠지만 어쨌든 개념상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라고 했을 때는 타고난 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고난 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거야. 하늘이 주신
그 사람의 몫이 그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이제 도를 연마한다 하는데요. 도를 연마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성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이거를 도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새 길을 열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늘이 우리에게 마련한 길인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을 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깨쳐가지고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설명을 해주고 누군가는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지만 스승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칠 교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짧지만 글자 수는 몇 개 안 되지만은 따져서 보기로 하면은 이번 학기 내내 4번 내내 만나서 우리가 도가 뭐고 성이 뭐고 이렇게 해도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용에 보면은 중용 1장에서 도의 성격,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설명한 구절도 있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바람직하게 보면 언제나 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겠죠.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어떤 일을 하면서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면은 대답을 뭐라고 해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게 사람 사는 도리야 라고 할 때의 도가 바로 떠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건 아까 보신 거고요. 중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중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화민국 할 때의 화자도 사실은 중화주의 화자를 꽃화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중화사상 할 때도 꽃화자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점에서는 통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치중화면 그랬어요. 중과 화에 이르면 그랬어요. 중과 화에 이르면 군자가 중과 화에 이르면 천지유연 그랬어요. 천지가 제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만물이 유건이니라. 만물이 길러진다. 굉장히 표현은 간단하지만은 매우 깊은 말이 이 안에 숨어 있죠. 주석을 보면 대개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표현되기 이전에 지극히 선한 상태를 중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표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도 저쪽에도 쏠리지 않는 중의 경지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걸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는 표현 이전이나 표현 이후나 최고로 적절한 그 무엇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성왕일 수도 있죠. 아주 훌륭한 왕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일이 다 제자리가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일이 다 자기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세상 만물은 죽지 않고 살겠죠. 그죠?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중화의 덕을 기르면, 즉 이것이 중용의 덕인데요. 결국 중용의 덕을, 왕이 중용의 덕을 가지면은 나라가 태평해지고, 천자가 중용의 덕을 갖추면은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집에 가장이 중용의 덕을 가지면 집안이 잘 되고, 나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중용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매우 행복하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자의 길은 도를 떠나지 않는 길이고 중용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길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시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중용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공자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자의 중용야는 군자의 시중이라 그랬어요. 군자가 중용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군자는 시중하는 것이다. 그럼 시중이 뭐냐면, 시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중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 시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군자의 아주 실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이 개념을 아주 좋아한 조선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이 시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알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한다는 건 뭘까? 결국 나는 시중해야 되겠다. 변화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중이라고 하는, 산술적 의미의 중간이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제가 좀 시간이 있다면은 충분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없는데요. 현대적으로 보면은 생태적인 삶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생태적인. 그러니까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의존적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의존적이라고는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성을 유지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실은 시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대단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매달려서 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각자는 다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존적인 관계를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중용은 참 어려워요. 무엇이? 알기도 어렵지만은 실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용이라는 책은요, 그 성리학에서도 학자들에게 사서를 공부할 제일 중요한 책이 사서잖아요. 그죠? 사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중용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중용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용을 맨 나중에 공부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수상적인 개념이 많이 있으니까. 중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자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중용 4장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즉 중용이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내가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이 아니라 20을 아니까 지나칠 수가 있죠. 중용을 벗어날 수가 있죠. 또 부족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것은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고,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다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이제 공부하고 다시 본래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한 까닭은 뭐냐면,
그래도 중용 공부를 하는데 중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기에 매 시간 몇 개씩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군자는 화이 분류하노라. 여기서 분류는 다른 데서는 부동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화이 부동이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휩쓸리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군자는 다른 사람과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아요. 존중하고 하모니를 추구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그냥 무턱대고 쫓아가거나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중용 명구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종 때 그렇게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냥 동편, 서편으로 나눠가지고 한참 얘기할 때 보니까 중용 제13장에 나오는 충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용을 실천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뭔가를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은 충과 서가 가장 핵심이 아니겠나 하더라고요. 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충성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용서할 때의 서자겠죠. 그래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을 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을 바친다는 건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적 개념으로 충은 반드시 임금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이 충은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면은 외부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도 충이지만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도 또한 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용에 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발판이 될 수 있다.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예요.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마음은 따지고 보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누가 나에게 말을 거칠게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만약에 군자라면은 그래 나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적에 화를 낸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분도 아마 그런 거겠지. 그럼 내가 저분의 입장을 헤아려서 시비를 다툴 일이 아니라 일단 내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저분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서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온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만 생기는 문제들, 남이 제기하는 브레이크, 반대, 저항에 대해서 그걸 그냥 받아치기보다는 그거를 포용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결국 충서인데요. 그게 이제 없으면은, 그런 태도가 없으면은, 중용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선비들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혀끝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많은 고뇌를 통해서, 즉, 실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와 충서가 중용의 큰 길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성종 때 신하들이 어전에서 깊이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게 중자인 거는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화자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화자를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벼화를 바꿔서 벼화를 이쪽에 쓰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쓰고 그 다음에 입구를 왼쪽에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서도 글씨를 씁니다. 사서 가운데서 논어와 맹자야 좀 이해가 설명을 안 해도 제목이 벌써 말을 해주잖아요. 논어, 그거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뭐 공자와 관련된 얘기였어. 그런데 사실은 그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논이라는 말과 어라는 말을 뜻을 조금 구별해 보면 논이라고 하는 말은 토론하는 것, 이걸 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논문이라고 말하고 논설이라고 말하고 그죠? 반론이라고 얘기하고 논이란 말은 토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토론한다. 서로 주고받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그런데 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흥미롭습니다. 이 논자는 결국 어론이 아니고 논어라고 한 것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논어의 어는 주로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논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어떤 암시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논이란 말은 선생님인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자들끼리 선생님이 없을 때 주고받은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보통 너무나 권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유권 해석 뒤집을 수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논어의 정신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논어의 정신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데에는 다양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메타 차원, 한 차원 높이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항상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논어. 그런데 그 논어는 사실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물론 중심으로 한 거고요. 형태상으로 보면 이게 사서 가운데서도 가장 좀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편적이라고. 그러니까 하기편, 그 다음에 위정편 이렇게 편이 쭉 나뉘는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냐? 과연 그 편 안에는 그에 관계되는 주제의 글들만 있느냐? 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질서정연하게 편성된 책은 아니에요. 반면에 맹자는 어때요? 맹자는 훨씬 양도 많지만은 내용도 풍부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논어가 나오고 한참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세련된 가운데서 나온 책이 맹자니까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옛날에 사서를 공부할 적에는 옛날 훈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맹자를 공부하고 나면, 맹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맹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맹자 공부를 잘한 사람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실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은 사실은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을 매우 잘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기, 치인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수기, 치인을 하는데 수기의 단계를 몇 개로 쪼개고 치인의 단계를 몇 개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평천하할 수 있는, 천하를 아주 평화롭고 태평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이상적인 상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쓴 책인 것 같아요, 대학은. 그래서 대학은 제왕학의 교과서라는 말을 듣는다. 반면에 중용은 그럼 어떤가? 중용은 그런 구체적인 지시보다는 의미를 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학과 중용은, 대학이 밖이라면 중용은 안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용을 공부할 적에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죠. 옛날 선비들은 아까 제가 충서라는 말을 했잖아요. 군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을 해야 된다. 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 관대한 마음을 가질 적에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혈구지도. 이 혈구지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부족함이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을 너그럽게 헤아리는 것. 그래서 임금이 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신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이끌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는데, 혈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는 도구예요. 말하자면 길이와 각도를 잴 수 있는 자와 컴퍼스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용 공부가 깊어지니까 이제 성종 말년쯤 되면은 진취적인 선비들이 현실을 뜯어고치자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치 일선에서 중용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격서를 폐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보통 일반적으로 소격서 폐지하면은 어느 때 크게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중종 때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죠.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소격서를 폐지하자. 그런데 사실 그 주장은 맞는 얘기지만 그 주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미 성종 때였어요. 성종 때 중용에 심취한 우리 선비들이, 중용에 보면 귀신장이 있거든요. 귀신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요. 귀신. 그래서 이제 귀신이 뭐냐,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귀신장은 나중에 18세기가 되면은 천주교가 다시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다시 또 이 귀신장이 떠오른대요. 지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달선이라고 하는 선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귀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도교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가 관청으로서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결과물인 거죠. 중국의 역대 왕조에도 그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세종 때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철폐한 것이 세종입니다. 이슬람의 성직자죠. 이슬람의 성직자들이 자기들식의 옷을 입고 있고 자기들식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거를 세종이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같이 어울려서 살도록 해요. 이제 그렇게 이슬람이 들어온 거는 몽골의 영향이죠. 몽골 때에는 몽골 제국 원나라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살았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또 고려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소격서도 폐지하라.
이거는 유교적인 제례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 위에 제가 중용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 제도에는 제도상으로는 소격서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용의 이치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없애라. 그래서 결국 왕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불교도 공격하죠. 이슬람이나 도교를 공격하는데 불교를 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첩제를 강화하라고 성종을 압박해요. 도첩제를 강화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승려가 될 수 없도록 막으라고. 그때 성종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성종은 매우 친유교적인 학자와 같은 그런 왕이었지만 그런데도 불교를 굉장히 또 옹호해요. 옹호하고 실록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와요. 스님들도 다 나의 백성이다. 어떻게 그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젊고 혈기 뭐라고 하죠? 혈기방장한 혈기가 넘치는 그런 젊은 학자들이 그냥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없애라는 것도 왕은 그냥 슬며시 넘어갑니다. 당신들 말이 옳기는 하지만 옛날의 제도라는 걸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 그 사람들도 내가 지켜줘야 돼. 이렇게. 도첩이라는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이나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도첩은 일종의 스님들의 신분 증명서 같은 거여서 보시다시피 조계종단에서 발급한 도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도첩은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지금은 스님들의 신분증을 도첩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세요. 절간의 승려도 내게는 백성이다.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종은 신진 사류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신중론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역사가로서 생각해 봤을 적에 성종은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의 요구, 옛날부터 해오던 제도를 그대로 하자고는 전통주의자들의 요구를 한편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치에 따라서 뜯어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이는데 성종은 그들이 서로 막 난투극을 벌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적당히 조절을 해요. 그야말로 중용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에는 임금님은 인기가 있었어요. 늙은 대신들도 임금님을 좋아하고 젊은 신하들도 임금님을 좋아하고 불교에서도 임금님을 좋아하고 양반들도 임금님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나라에도 비축이 되게 많았어요. 나라에도 여축이라고 하나요? 남은 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성종도 중용을 또 이용해가지고 젊은 신하들의 길을 꺾기도 해요. 그 젊은 신하들은 이념에 의해서 대신들을 공격하잖아요. 공부가 부족하다고 대신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럴 적에 이제 성종은 또 이런 말도 하죠.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중용의 이 구절을 알지. 중용에 보면 이른바 구경설이라는 게 있어요. 구경설. 구경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9가지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있어야 군자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그 구경, 9가지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이에요. 대신을 공경하라. 대신을 공경해야 한다.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사실 이거는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함부로 따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왕은 그걸 딱 가리키면서 대신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임금인 나의 뜻이다. 함부로 대신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대신을 존중하는데 너희가 왜 대신을 모욕하는가?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성종 때에는 성리학은 성리학대로 굉장히 세력이 커가지만
살인파와 세력이 커가는 가운데서도 훈구파와 살인파가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는 거죠. 안 부딪히고 조화를 유지해요. 그게 이제 성종시대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런데 그 성종이 승하라고 하죠. 성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른바 훈구파와 이른바 살인파의 갈등은 커질 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왕은 성종보다 훨씬 어려운 임무를 띠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연산군이었죠. 연산군은 이 숙제를 풀지 못해요.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결국 연산군은 좌초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오명을 남기게 되는 거죠. 두 세력이 결국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헌부 장령 김물이 연산군에게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제 신하들은 왕을 아주 강하게 압박해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중용과 대학은 성리를 논한 책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근본입니다. 임금님께서도 낮에도 밤에도 공부를 게을리 마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죠. 그렇지만 임금님 보기엔 어떻겠어요? 아주 성종 같은 임금은 이런 말을 좋아하겠지만 연산군은 뭐야? 네가 내 사생활까지? 건방진 이렇게 되죠. 그 연산군은 실제로 경연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이 경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뭘 자꾸만 강요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사서삼경쯤은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다 잘 알고 있어. 굳이 배울 거 없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대놓고 얘기해. 세미나 필요 없어. 거기서 이제 사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사화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뭡니까? 모사화. 모사화는 이른바 살인파와 훈구파의 일전이 된 셈이고 거기서 결국 김일손과 김종직 등 살인파가 패배한 그런 정치적 비극이었죠. 그런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또 갑자사화가 일어나잖아요. 갑자사화 때가 되면은 이제 단순히 사림과 훈구파의 충돌이 아니고 왕이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은 몽땅 묶어가지고 다 박해하는 사건이에요. 대신 중에도 박해자가 나오고 살인파 중에도 박해자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들마저도 연산군을, 즉 훈구파의 대신들마저도 연산군을 믿을 수 없게 되니까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보면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적에도 연산군이 중용을 인용해요. 자기의 사화를 합리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중용에 보면 대신을 공경하고 여러 신하들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군은.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정작 대신들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신하들은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산군은 자기 변명이겠죠.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재미있는 점은 조선에서는 그렇게 왕도 어떤 행위를 했을 적에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됐는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클래식이었다는 거죠. 고전이었다는 거죠.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읽고 참고하는 책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생애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것이 법 이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산군은 아주 막 쏟아내거든요. 나를 돌보아주면 임금이고 나를 학대하면 원수다라고 했느냐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제대로 대우했지만
너희들은 도리로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벌을 준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이렇게 제대로 나를 접대하지 않으면, 대접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공포 정치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연산군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일부 대신들이 연산군을 아웃시키는 거죠. 제거하고 어린 중종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중종 반정이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연산군과 성종에 대해서 인물평을 신하들이 하더라고요. 인물평을. 그러니까 두 왕을 다 겪어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최숙생을 인용했습니다만, 최숙생이 뭐라고 하냐면, 성종 임금님은 진짜 훌륭한 임금님이었다. 임금님이 온화해서 신하와 임금들의 관계가 부자 관계도 같았고, 신하들도 진짜 아버지처럼 우러렀고 상하가 화목하고 진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절하고 정말 베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연산군은 어떠냐면은, 연산군은 경연 폐지하기 전에는 경연을 습관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대요. 듣고만 있고. 근데 듣고만 있는데 편안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덜덜 떨었대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하면 신하들이 왕을 승냥이나 범처럼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반정이라는 화란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종에게 이제 길을 사실상 강요하는 거죠. 당신은 연산군의 길을 가지 말고 당신은 성종의 길을 가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용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보는 것도 좋지만, 중용이라고는 뭐 그건 논어나 맹자를 가지고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모두를 한꺼번에 보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제 역량도 부족하니까 중용이라는 책의 역사를, 책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가를 보면 조선의 정치, 조선의 사회, 조선의 문화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중용의 한 인상적인 구절이 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중용의 길이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치죠.